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것들, 우리 푸쪽이랑 북쪽이가 만났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슈로 정리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장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말았는데, 이것도 약간 그 정치적인 얽힘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푸틴의 입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용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높은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가즈프롬이라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생산 업체죠. 석유 생산 업체가 원래 유럽에 천연가스를 되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노르드 스트림이며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유럽의 판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천연가스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에 팔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보군으로 가장 유력한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랑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요구했던 조건 중에 일부가 우리의 천연가스를 이만큼 사달라였는데, 중국 시진핑이 얘기를 했던 게, 너네 지금 전쟁 중이잖아? 우리 그 돈 못 줘. 제재도 받고 있는데 우리 그 돈보다 적게 줄래? 그리고 그거 위안화로 결제할래? 가 돼버리고, 그 와중에 우리 원래 살려고 했던 거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만 살게 라고 해버리니까 푸틴이 삔또가 나간 겁니다. 정치하는 노친네들이 더 소심해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어쨌든 삔또가 조금 나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별개예요. 러시아도 자기들이 살궁리를 하고 있고 중국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살궁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합이 맞으니까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다, 니까 그냥 같이 붙어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 적이 누구냐? 미국이죠. 둘 다 미국이 적이다 보니까 같이 뭉치고 있을 뿐이지,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중국은 지금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이겠죠. 그런 문제 속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이 김정은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죠. 너 중국에 붙을래? 러시아에 붙을래? 그러면 얘네 이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조금 해 나가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약간 견제하는 수단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한테 이득이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좀 정치적 의견이 많아요. 거기다 추가적인 게 뭐냐면,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은 핵이 없다가 공식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되게 쪽팔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은 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신들의 적대국이 핵을 가지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핵은 한 방이니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인 게 핵이니까. 그래서 적대국이 핵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러시아가 북핵을 인정해버리면 미국에서 되게 쪽팔리는 일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이 정치적 선택이었다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이게 공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정치라는 게 원래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정치 좀 전략가들 사이에서 중론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진짜 이슈로 만들려면 이슈로 만들 수도 있었겠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슈로까지 정리할 수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단기금리는 0에서 0.1%로 동결을 했습니다. 장기국채 CP, 회사채 등등에 있어서는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했던 방향대로 그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일본은 장기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무제한 매입을 함으로써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무제한 매입을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낮아지지도 않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 컨트롤 정책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한 게,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국채 매입을 축소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8명이고 반대 1명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국채를 덜 삼으로써 국채금리가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말고 다음번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얼마나 국채 매입을 적게 할지를 결정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되게 의미심장한 건데, 일본도 지금은 국가 채무 비율이 270%에 달하거든요. GDP에. 그래서 전 세계 1위, 명실공한 1위의 고부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최근에 0에서 1% 사이였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1% 부분까지 엄청나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안 그래도 지금 이자 비용이 되게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매입을 함으로써 국채 금리를 억지로 낮게 유지시키고 있었던 환경 속에서 지금 미국이 계속 고금리 상황에 있고, 그래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띠고 있고 물가는 더 올라가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거의 30개월째 물가가 목표치보다 높아요. 근데 이 약 물고 물가 안 올랐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정부가 감당을 못하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음 달에 매입을 얼마나 축소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입니다. 아, 미국이 제발 좀 금리 좀 빨리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간 끌기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것도 이슈로 정리하고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이폰 많이 쓰시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일단 그 디스플레이,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폰 반도체 칩 안에 삼성 제품이 꽤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삼성 제품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SK하이닉스 하나 들어가고 있네요. 삼성 제품이 지금 아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진짜 요즘 뭘 잘 못 팔고 있구나를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백만장자의 이민이 들어가는 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백만장자의 이민이 나가는 거. 그래서 확실히 좀 살기 좋지 못한 동네들, 한국이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안타깝게도. 한국이 점점 살기 좋지 못한 동네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싱가폴, 오스트레일리아, 이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인가? 라고 생각해 볼 만한, 딱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동네, 돈 많아도 살기 안 좋은 동네 얘기를 딱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이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동네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레바논과도, 레바논이 한 1년쯤 전인가 항구에서 비료 공장인가 폭발을 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신가요? 폭발한 영상은 되게 유명했었는데 엄청 크게 폭발했어요. 레바논이 지금 그때 터진 거를 아직도 뒤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정부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레바논의 정권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헤즈볼라라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의 갈등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지만 독일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게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두 개의 전선을 가져가면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이제 남부전선과 북부전선 두 개의 전선을 가져가게 되면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지지난주 지표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요. 4월 경상수지가 아무래도 이제 4월이 우리나라가 중간 배당을 많이 하는 달이거든요. 작년의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보통 4월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월에 대한 배당 때문에 적자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0년물이나 30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우려에 비해서는 금리가 잘 나온 편이고요. 한국의 실업률은 2.8% 나왔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서 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또 이슈가 크게 됐었죠. 생각보다 더 낮게 나와가지고 물가가 생각보다 금방 잡히겠네? 그러면 금리 내려도 되겠네? 라는 시장의 기대를 모으도록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게 찌라시 수준이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본 이슈가요. 각 주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조작했다라는 이슈가 나온 적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라시 수준이기는 한데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실업자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마이너스 200K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반대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계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는 여기도 이제 그 다음도 물가를 낮추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치 0.1%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야 물가 더 낮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침체를 주장해오던 침체 호소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생산자 물가가 그냥 플러스로 나오는 상태에서 좀 낮아지는 거면 호재일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거는 과연 호재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적당히 낮아져야 좋은 거지 너무 과도하게 낮아지면 그거는 침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를 제공해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요 내용 중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연준의 기준금리도 1번 이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광의통화 증가량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의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침체에 관련된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0.3% 증가할 줄 알았는데 0.1%밖에 증가하지를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전달에 마이너스 0.2%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저효과가 작용해서 0.3%로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안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침체 호소인으로서 이것도 걱정해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물 국채 입찰은 그래도 수요가 견고했고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LPR 금리, 중국의 기준금리죠. 요건 이제 3.45%로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또한 5.25%로 동결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영국 경제도 되게 안 좋거든요. 영국 금리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동결하는 모습 또한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채권 입찰, 그리고 PCE 물가 지수 발표가 이번 주에 있겠습니다. 한국의 산업생산과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만큼 잡 오프닝, ADP 비농업 고인구 변화, 실업률과 고인구 변화, 고용보고서 발표가 함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의 무역수지, 한국의 CPI 발표 정도를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